안녕하세요. 수능들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의 고민들을 빠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 비용이 너무나도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많이 없어졌고 그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없다 보니 우리는 조금 더 막연한 정시보다는 수시에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논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논술 방법대로 내가 쭉 미루고 가서 정말 우리가 내일 내일모레 있을 또 하나의 대학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승부를 또 낼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자연계 논술 최종 점검, 최종 전략이라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감점이 없는 그리고 최고의 답안지를 쓸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있는 학교들,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제 학교들에서 논술을 볼 텐데 그 학교들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우리가 감점 없이 논술을 어떻게 잘 써서 최후의 1호 학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연계 논술 최종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시험이 내일 모레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술 전형의 주요 변화 포인트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논술 쓸 때도 어떤 만큼을 더 열심히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015학년도가 되면서 수시의 모집 인원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9개 대학을 뽑고 작년보다는 한 248명 정도가 적은 한 17,000, 18,000명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인원을 뽑게 되는데 실제로 38만 명의 신입생들이 늘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아이는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5%밖에 되지 않는 인원인데 우리가 얼마만큼을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써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논술을 응시할 수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거의 말해서 저희가 중상위권들,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전체의 30% 이상들을 전부를 논술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들을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논술이라는 것을 빼놓고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대학별로는 가장 많이 뽑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시립대까지 포함했을 때 많게는 1,300명가량 그리고 적게는 200명가량 정도 되는 인원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이 상위권 대학들을 진학하기가 훨씬 더 올해라면 더구나 2015학년도에 수능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정시보다는 수시에다가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가중치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이제 논술이라는 것들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년까지 있었던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을 응시하더라도 수능으로 잘 본 아이들을 70% 먼저 이제 뽑아서 수능으로 모든 것들을 좀 결정 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우선 선발 제도를 없앴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이니 논술로 모든 것을 좀 선별해 봐라. 그걸 정부에서 각 대학들에게 요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선발이 폐지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논술의 변별력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소폭 강화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 우선 선발이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선 선발과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이라는 두 가지의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선발은 없어졌고 일반 선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중간 정도가 되는 학력 기준을 가지고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소폭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예를 들면요. 자연계가 4개 영역 합
7이라는 7등급을 맞아야 하는 그런 최소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됐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됐고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학교들의 최저 학력 기준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치르신 입장이라면 아마 속상도 하실 거고 조금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이 최저 학력 기준에 내가 합당했느냐 아니면 좀 모자랐기 때문에 내 2등급이 됐어야 되는데 나 3등급인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망설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수능에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할 것들을 정말 꼼꼼히 좀 따져서 맞추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여러분이 무시 못할 만큼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선생님, 학생부라는 것이 어떻게 정말 많이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학생부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감소했다는 거죠. 보통은 학생부가 40, 적게는 30부터 출발해서 55까지의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대학들마다의 환산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환산하는 점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각 대학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 40점, 50점 이런 식의 점수는 아니고요. 굉장히 미묘한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생부를 무시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논술로 100%를 뽑습니다. 근데 교육이 선생님 학생부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는 제도를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교장의 추천 없이는 수시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수시 접수를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학교장께서 추천했다라는 얘기는 논술로 이 아이는 논술로만 평가해도 충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시립대는 조금 더 주의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술 전형이라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대학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은 예전보다는 좀 감소한 거 맞지만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을 정말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술을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걸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점을 당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최고의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올해 여러분의 논술을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출제 유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대학들이 크게 큰 틀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방법도 우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우선 선발 제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통제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수학만 보던 학교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보던 학교들이 아무래도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학과 과학으로 좀 결정짓는 것 같아요. 더구나 수학은 여러분이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가. 수학은 거의 일반적으로 다 보게 되죠. 더구나 과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물화생지에서 한두 과목들을 선택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더 결정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학에 이어서 과학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 크게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잘 정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처럼 마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저 학력 기준이 통과됐다라면 무조건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만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수학 논술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수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과서의 내용들로 많이 구성될 확률이 크지만 과학 논술은 좀 별개입니다. 과학 논술은 물화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분의 학교들이 우리가 수능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본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수능을 준비했던 걸 가지고 논술까지 준비해 보렴이라는 사실 대학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화생지에 선택을 하지만 몇 개 학교들은 학과들에 따라서 아예 딱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생물과 화학들을 많이 쓰지만 지구과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들 꼭 지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꼭 물리와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거 수능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 동일한 계열로 선택하셔서 동일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응시하시는 것이 훨씬 더 논술 쓸 때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논술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논술이라는 걸 쓰고 싶은데 그 논술이라는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입시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논술 아까 이제 좀 전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논술을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중과 성적대를 봤더니 논술이 2등급과 4등급 사이의 아이들이 보통 70에서 75%의 그 비율을 가지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지어보면 우리가 내신 공부하는 것조차도 논술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4등급, 5등급, 선생님 6등급과 6등급은 다 떨어지나요? 아니요. 4등급과 5등급도 붙는 인원이 비율은 작지만 한 8% 정도가 되고요. 5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도 한 2% 미만으로 늘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논술을 조금 논술 부분이 좀 강하고 내신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논술이 내신과 다르게 논술적으로 좀 타고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5, 6등급이어도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나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여러분이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통 2에서 4등급 정도가 대부분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올해 이제 우선 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도 이제 조금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논술을 반영하고 있는 과목들을 각 대학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선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해 준 10개와 12개 정도의 과목들만 가지고 내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학교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학교는 어떤 과목들을 지정으로 가지고 가고 실제로 내신 환산 점수는 어떻게 계산합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의 내신 성적을 적절하게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조목조목 잘 찾아보시고 본인의 내신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매년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가 뭐냐면 보통 내신 6등급 정도가 되면 6등급 밑으로는요. 사실은 내신의 점수 차이를 대학들이 조금 많이 벌여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한 0.25점이라고 했을 때 5등급, 6등급에 7등급은 10몇 점씩을 주기도 해요. 또는 뭐 6.7점, 6.5점 이렇게 0.25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그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논술의 크나큰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전략 똑바로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까지 논술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6등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뒤엎고 쓸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리 논술을 어떤 아이가 준비하면 어떤 학생이 준비하면 좋으냐라는 건데요. 수리 논술은 뭐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 분석력이 좋은 학생, 그 다음에 논리력이 좋은 학생. 이렇게 세 가지가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답안지를 정말 잘 써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논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 언어 시간, 국어 시간이죠. 국어 시간에 독서라고 배웠던 비문학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독서해내시고 이해내시는 것처럼 분석해내시는 연습만 좀 되신다면 수리 논술은 아마 여러분의 그렇게 어렵진 않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학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입니다만 입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지도하다 보니까 과학 논술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 자연계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학 논술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너무 이게 힘든 거 아닌가? 난 너무 내 과목과 선택이 다르니까 난 이걸 쓸 수 없나? 아니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접근하실 수 있느냐만을 묻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의 생각을 잘만 교수님들이 읽기 편하게 잘 작성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투 과목들이 유리한 학교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수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였지만 이제 과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걸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 내시고 탐구하시는 연습들이 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과학 교과서에 탐구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실험해 보기, 관찰해 보기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두고 논술시험 보러 가시면 아마 거기에 소제목이나 소주제로 아마 제시문에도 여러분이 보신 내용들이 아마 등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학교들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동국대와 단국대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순수 과학이긴 하지만 이 두 학교는요. 환경 분야라든지 좀 더 응용 과학 쪽으로 많이 질문이 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하고 탐구하시는 힘들을 좀 많이 내가 기본기는 조금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탐구하고 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 하는 것들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동국대나 단국대를 한번 적극적으로 응시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수능이 조금 못 나오긴 했었지만 내가 그거에 비해서 물리나 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좀 자신 있어.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약수령 대학이라고 해서 AAT라고 하죠. 부산대, 경북대는 논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짧게라도 글을 써서 한 1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논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짧게나마 글을 써서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은요. 이런 AAT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데 약수령 고사들을 여러분이 좀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 동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학교 저런 학교 내가 좀 더 물리화학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부분 또 내가 수학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다라면 나는 어느 학교를 써야 되나. 그런데 선생님 수리 논술이요 과학 논술이요 저한테 너무 답답하고 먼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리 논술이요 지금 수능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선생님 논술 어떻게 써요? 아니요 비법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나시고 나서부터는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들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올해 본 작년 기출문제와 올해 모의 논제로 주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철저히 좀 분석하신 연습들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분석하는 연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기출문제 풀어서 대비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또 풀 거 없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가 다른 논술 문제를 던져줘서, 많이 나눠줘서 풀어봐라 라고 하면 그 논제가 조금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논제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논제를 분석한다. 그 풀이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 논술에서요.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수능과 논술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수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지만 논술은 옳고 그름보다는요. 여러분이 분석해서 추론된 내용들을 글로 한 편의 글로 잘 써내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모범답안과 실제로 비교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연계 논술을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교과서의 증명 방법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들을 여러분이 자꾸 건너뛰시는데 교과서에 있는 증명하는 방법들을 꼼꼼히 정리해 주시면 실제로 이따가 제가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저 교과서 통달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간에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과 정리들을 꼭 마스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고요. 두 번째는 3년간의 기출문제를 꼭 학습해 주십시오. 이 기출문제는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하도 이제 많이 바뀌다가요. 이제 많이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년치 정도의 논술이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논제와 연결짓는 연습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땐 제시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씩 확인해 주시기만 하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가나, 다라, 마, 단락으로 나누는 것처럼 제시문을 잘 나눠 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런 겁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문제라고 하는데, 그 예상문제는 타 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타 학교의 주제와 같은 기출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훨씬 더 훌륭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접목들로 하셔서 여러분이 이 학교 저 학교에 동일한 내용들이라면 한 번 정도 꼭 정리해 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답안지를 쓰시고 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없다라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학교에서 주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내가 쓴 답안지와 모범 답안을 잘 비교 분석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는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5가지요. 논술, 자연계 논술의 대비 전략 5가지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략 5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감점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답안지 요령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수리 논술 문제들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많이 쉽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추 답안지를 쓰세요. 학생들 얼추 답안지를 써내는데, 중요한 건 얼추 답안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써서 감점을 없애거나 뭔가의 가산점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오지선다들의 스킬들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계세요. 다시 얘기하면 올해 만점을 받은 아이,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보면요, 그런 아이들한테 논술 답안지를 쓰고 써봐라, 이거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실제로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수능에 익숙해져 있는 수능의 악영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씨를 똑바로 가장 글씨를 내가 쓸 수 있는 최상의 글씨를 써주시는 것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논술 답안지를 철저했을 때는 교과서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각들을 하실 때 교과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각형들의 넓이를 쓰게 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ABC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이라는 거에 x1, y1, 그 다음에 여기 x2, y2, 그 다음에 여기 x3, y3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이 넓이를 찾아내려고 해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죠. S는요, 2분의 1에다가요. 우리가 흔히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 이름도 부르는 이름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x1, y1을 여기다 쓰시고요. x2, y2, x3, y3라고 쓰시고요. x1을 한 번 더 쓰시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 써주시고요. x1, y1, 그 다음에 더하기 x2, y2, y3, 그 다음에 x3, y1이요. 요렇게 곱하시고 더하시고,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써보셨을 텐데, 요렇게 이제 곱하셔서 빼주시는 겁니다. x2, y1. 이렇게 x3, y2. 그 다음에 마지막 x1, y3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되게 많은 것들을 쓰세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우, 참 좋아요. 수능은 이게 참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빵점짜리 답안지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푸셨거든요. 근데 이걸 빵점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여러분, 제가 매번 이 방송에 나와서 논술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너무 답만 구하시려고 하는 수능의 스킬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삼각형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A고요. B고 C라고 하면요.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 네, 벡터를 지금 써보겠습니다. 이게 A 벡터고요. 기하 벡터 단어는 이게 B라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논술에서 이것들의 넓이를 찾아낼 때요. 요걸 이제 보통 세타라고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2분의 1이에요. 예, 절대값 벡터에다가 절대값 B 벡터에다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다 사인 세타를 쓰셔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걸 유도해서 잘 정리하시면 이렇게 쓰시기도 하죠. 예, A의 제곱에다가요.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A 내적 B의 전체 제곱을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과서에 있다고요. 분명히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과서식으로 서술하고 증명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이러면 빵점이에요. 정말 말씀드리면 빵점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 중심으로 얼마든지 서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자막에도 보여드릴 테지만 그 교과서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과서 기준이 아니면 아, 올해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로피탈의 정리도 사실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니 여러분이 되게 많이 쓰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아마 3년 전일 겁니다. 3년 전에요. 논술 시험 문제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로피탈을 쓰고 왔어요. 근데 그 밑에 단서정을 똑같이 못 읽었던 거죠. 교수님이 하도 로피탈 쓰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멘트까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한양대학교 논술을 보고 온 이제 제자 녀석이 선생님, 제시문에요, 중간값 정리와 그 평균값 정리 둘 다가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 둘 중에 전 도무지 중간값 정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값 정리를 쓰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를 차분히 잘 들어보니까요, 제시문에는 중간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 두 가지를 다 물어봤거든요. 다 내용 설명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평균값 정리만 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첫 번째 줄부터 중간값 정리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한 가지 힌트를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시문에 나와 있거나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내가 논술 답안지에 쓴 내용이 없다라면 나 감점당하고 있구나.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의 답안지에 쓰셔야만, 그 내용이 다 고사에 담겨 있어야만 감점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오히려 제시문을 좀 더 꼼꼼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수많은 학생들이 또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잠깐 칠판을 지우면서 좀 해볼게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증명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는 그래프나 그림이 모든 것의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이 그래프를 fx라고 불러보죠.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래로 볼록임을 보여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선생님, 0에서부터 1까지요. fx dx를 하면요. 지금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지금 밑그침 녀석은 요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나눠보면요. 여기가 f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 f1 곱하기 1이라고 씁니다. 이건 삼각형의 넓이고 이건 밑에 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넓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건 빵점짜리 답안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그림은 참 잘 그려진 그림이고 우리가 아래로 볼록을 설명할 때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교수님 아래로 볼록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널 원치 않아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서울대 면접 문제로 제가 사실 기억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f2'x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고요. y = fx가 위로 볼록임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서울대 심층 면접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아주 당당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선생님 f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요. 선생님 y = fx가요. f'x가 선생님 이것이 감소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감소한다. f'x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친구가 접선을 정말 감소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그림 감소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는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곡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 선생님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요. 이건 수식의 증명이 아니라 직관인 겁니다. 직관을 동원하셔도 논술 답안지를 쓰시면요. 이것 또한 빵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여러분한테 매번 강조해 드리지만 논술은 직관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수식입니다. 수식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수식의 논리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의 틀린 내용 하나도 없군요. 수학적으로 확실한 내용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풀었어요. 얘가 수능이라면 얘는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논술에서는 이런 아이는 더 이상 뽑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하면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대학들이 논술을 보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분명히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 볼록인데요. 그럼 패구간 A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가 B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이 두 점을 이어놓은 요 사이에요. 어떤 시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이 하나 있다면 이 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길이가 FC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노란색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제가 지금부터 GX라고 부르면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FC라는 녀석이 G에다가 C라는 값을 넣는 녀석보다 크도록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되어진다라면 이것이 위로 볼록인 함수를 설명하는 가장 편하면서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적분 넓이를 가지고 사다리꼴 넓이를 가지고 설명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문과에도 인문술이라는 것이 있고 이과에도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네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귀납적 추론이 항상 참인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건요. 연역적이거든 귀납법이든 수학적 귀납법 이 세 가지만을 쓰셔야지 귀납적 추론 방법을 쓰신다는 건 안 된다는 건데요. 요것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골드바이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오렌지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렌지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오렌지 박스 하나에 내가 손을 놓고 오렌지를 하나 꺼냈더니 썩어 있었어요. 두 번째 넣었더니 썩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했더니 다 썩어 있는 오렌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손을 딱 집어넣고 꺼내면서 얘는 안 봐도 썩었을 거야. 썩은 오렌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썩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참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요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1, 2, 3, 4, 5라는 1, 2, 3, 4까지 있고요. 네모 박스가 쳐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다 5라고 대답을 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열인데요. 제가 수열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것이 어떤 수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기가 5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AN을 이렇게 놓죠. n-1과요. n 플러스 n-2가 되고요. n-3이 되고요. n-4가 되고 더하기 n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A1이라고 하면 이쪽은 다 0이 될 거고 1 되는 거 맞죠? 2니까 0 되고 2 되고 3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될 테니 다 0일 거고 3 될 텐데요. 그럼 A5가 과연 뭔지 볼까요? 4고요. 3이고 2고 1이고 더하기 5라는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2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1항, 2항, 3항이 이랬으니까 세 번째 항이 이렇고 네 번째 항이 이렇다라고 문제를 푸신다라면 여러분이 성급한 일반화. 그래서 거꾸로 아마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당하지 않는 답안지군 이라고 해서 채점을 아마 그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요.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자꾸 일반화 시켜가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 판서의 예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다 한 번씩은 하셨던 그런 실수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과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멋있는 식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쌍곡선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쌍곡선식들을 좀 보시면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이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쌍곡선이라고 하죠. 네, 편의상 이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쌍곡선과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A, B라고 하는 저희가 A가 썼으니까 안 되겠군요. X1, Y1이라는 이 점. 이 P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 점을 지나는 접선과 정근선들이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가 항상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A, B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 A, B는 여기와 여기 있는 A, B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 여기가요 A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쌍곡선식에서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배웠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딱 그리니까 그럼 여기가 A고 그렇다면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A분의 BX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당근 B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B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토탈 2B가 됩니다. 여기까지 2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가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A가 되고 2B가 됐으니 선생님 저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2B에다가 선생님 높이 A 곱해서 AB로 항상 일정한데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빵점짜리 답안입니다. 선생님 왜요? 지금 일반화된 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P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 넓이가 항상 AB의 일정함을 보여달라 그랬지 이런 특수한 경우 하나를 가지고 항상 AB입니다라고 설명해 달라라고 교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점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놓고도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두신다면 실제로 수능에선 정말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논술에선 절대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논리적인 흐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첨삭을 하거나 논술 답안지를 쓰고 나면 애들을 이제 다 불러놓고 1대1로 첨삭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 논술 쓴 답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래? 그럼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묻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왜 그거 글로 안 썼어? 라고 물어보면요. 선생님 그것도 써야 돼요? 라고 되물어요. 저한테 늘.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하듯이 모든 글을 다 작성하셔서 딱 한 편의 글로 내놓으셔야만 아마 교수님도 좋아하실 거고 채점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썼구나. 이 아이가 논리 흐름을 잘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채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한 답안지, 그리고 오히려 감점이 없는 답안지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 다음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꽈락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논술에서 무슨 꽈락이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불량 미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곧 법이다라고 제가 자막을 넣어드렸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이 지시사항이라는 거가요, 너무너무 무시들을 좀 많이 하세요. 연필 쓰지 마라, 볼펜만 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연필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답안지여도요, 그냥 채점 안 하시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각 대학에서 보는 기출문제, 이미 나와 있는 기출문제, 거의 기출문제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앞 표지에 이렇게 지시사항이라 해서 몇 가지 내용이 연필을 써야 하고 몇 분 이내로 써야 하며 분량은 어느 정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에 제 그 수업을 들었고 온 제자 아이가 논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을 딱 써가지고요. 1번은 자기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1번은 내버려두고 딱 답안지에 2번을 자신있게 딱 쓰고 3번을 쓴 다음에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1번이 생각이 나서 1번을 3번 밑에 썼답니다. 네, 불합격이죠. 이건 100% 꽈락입니다. 왜냐하면 논제 순서대로, 논제 번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2번, 내가 먼저 이거 생각났으니까 이거 먼저 쓸 거야, 이런 건 교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고를 쓰는 분량과 답안을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대학들마다 요구한 사항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차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과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요, 제발 완결된 문장으로 좀 서술해 달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과 출신이고 여러분도 이과다 보면 사실 우리 글 쓰는 거랑 사실 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푸는 건 잘 푸는데 이런 글을 만들 때 한편의 완벽한 글로 만들어줘야 되고 아주 완결성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글 읽는 사람도 좋고 채점하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도 참 좋을 텐데 그냥 끄적끄적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돼요. 아울러서요, 제가 뭘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서강대학교 2014년도 논술 자료집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꽈락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식이 있는 경우 또는 수험생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들어있는 경우 답안 이외의 내용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거 이모티콘 아시죠? 네. 특히 이모티콘 절대 쓰지 맙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히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은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얘네들이 참 귀여운 고등학생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답안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 꼭 서강대학교 가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답은 3이다. 다 끝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이들이 막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님도 참 좋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꼭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이 끝나는 그 순간에요, 바로 교과서를 피세요. 교과서를 피셔서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정리와 논리와 논증형 문제, 풀이형 문제 전부 다 교과서에 답이 있습니다. 로레 정리, 평균가 정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이요 교과서들을 한 번 더 정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학도 교과서의 탐구활동을 정독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련도 답안지에 감점을 쓰지 않는 요령들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 드리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자연계 논술 전략들을 한번 되짚어봤고, 감점이 되지 않는 답안지에 대한 것들 설명해 드렸는데요. 남은 논술 시험들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최고다,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늘 자신감 갖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펜을 놓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셔서 마지막엔 정말 웃는 그런 멋진 캠퍼스 생활까지 꿈꾸실 수 있는 그런 예비 대학생들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제가 간절히 바랄 거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